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책상에 있는 거는요 부가가치세 이론별 기출 문제예요. 이론별 기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답안으로 바로 올려놓겠습니다. 저번처럼 좀 길게 쳐주세요. 그렇죠? 아니면은 나중에 일단 올려놓을게요. 차라리 그렇죠. 꼭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해답도 있으니까 부가세고. 제가 여러분들 안 한 건 이론을 안 한 건 회계 1급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회계 1급에서 까먹었다라고 하시면 제가 별도로 제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시면 거기에 전산회계 1급도 별도 올라와 있어요. 맞죠? 그 사이트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내용을 별도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너무 죄송해요. 같이 못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그래서 거기를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전산회계 1급에서는 부가가치세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꼼꼼하게 다 해놨거든요. 거기다가 전부 다 이론을 거기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이제 풀어보시고 어디가 많이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챕터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세금 공급 시기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2장으로 따지면 공급시가 엄청 나오고 세금 계산서에서 수정 세금 계산 미친 듯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또 이제 5장에서는 그 있죠, 우리가 뭐 빼는 거, 더하는 거, 더하지 않는 거, 할부이자, 연체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 연체이자라든지 우리가 뭐 매출하는 같은 판매 장려금 지급한 거 안 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회계 1급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좀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꼭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좀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 토모드에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불만사이 많이 있는 편집 기술 배워가지고 편집해 놓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보시죠. 자, 일단은 원래는 예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실기와 관련된 이론을 먼저 하려고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안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제 실기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실기와 관련된 이론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제끼시던지 이론을 그래서 진도대로 나갈게요. 그 점 좀 양해 좀 해주시고 근데 어저께 한번 여러분 소득세 들어보셨지만 외울 게 너무 많죠. 이거 머리가 뽀사지죠, 여러분. 뽀사지 그러니까 40분에 한 번씩 쉴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론할 때 같은 경우에는 조절 잘 해가지고 자, 해보자. 자, 일단 어저께 순서대로 나와요. 교재도 순서가 이렇게 2배, 4, 급여는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 쪽에서 실기가 하나가 나와요.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해가지고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월급 줄 때 거기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공제항목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세팅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험에 잘 내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영리과 직원이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시는 거죠? 어머니 얘기한 그런 것들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회사에서 종업원 월급 주면 여러분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입사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자, 보시죠. 자, 일단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합쳐 소득, 금융 소득이라고 한다겠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출제가 잘 되는 거 위주는 주로 여기 색깔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보면 자, 일단 우리가 이자 소득금의 계산인데요. 이자 소득에서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건 얘예요. 전통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자 소득은 여러분들 내가 은행에 저금을 하기만 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이자는 발생하는 거니까 뭐 돈을 은행에 넣는데 비용이 들진 않죠, 여러분들. 맞죠? 은행에서 수수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여기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핵심이 뭐냐? 우리가 총 수익 금액은 어저께 신고할 것 중에서 비용을 빼기 전이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자 소득 금액은 신고할 소득인데 비용을 차감한 후에 숫자라고 했을 거예요. 동의되시죠? 했을 때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비용 빼기 전이든 비용 뺀 후든 같다라는 걸 좀 공통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좀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러한 것들이 이자 소득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예금, 적금의 이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 소득이죠, 여러분들 이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우리가 채권도 있죠. 여러분들 꼭 은행의 이자만 이자가 아니라 내가 채권을 취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에서 그리고 할인액은 뭐냐면 우리가 그 상각 있죠. 여러분들 상각. 대표적인 게 그거 있죠.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할인 발행, 사채 할인 발행 차근만큼 이자 비용이 늘잖아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기억나세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할인 발행이 되면 이자 소득을 받는 사람은 그 할인 발행 차근만큼 이자 수익이 느는 거예요. 맞죠? 항상 상대방이 늘면 나 느는 거죠, 여러분들. 그 뜻인데 그냥 이 정도 제목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채권 증권의 한매 조건부 차이, 매매 차이 그냥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 설명 생략할게요.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요성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 시험에 전통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건 무조건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걸 종합과세라고 했었죠. 무조건 종합과세랑 그 다음에 무조건 분리과세 신고를 안 해도 원천징수를 끝내는 거를 외워주시면 돼요. 특히 여기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설명드리면 그 여러분들 직장 공제회가 뭐냐면요 그 해당 직장의 직종 예를 들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뭐 선생님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설립된 단체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저희 학원 맞은편 CGV 맞은편 건물에 교직원 공제회 있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예요. 그들의 복지 같은 걸 위해서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근무할 때 이 공제회 불입을 매달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달 하고 나중에 퇴사하시거나 중도에 퇴사하시게 되면 이제 그 공제회로부터 반환을 받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 정도 냈어요. 내가 선생님일 때. 근데 2천만 원 돌려받으면 좀 열받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2천만 원 넣었어도 2천만 원만 딱 돌려받으면 너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퇴사할 때 한 2,800만 원 받았대요. 그러면 800만 원이 초과 반환금이 되겠죠. 직장공제에 내가 냈던 거를 초과해서 반납받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법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공제회 규모가 되게 커요. 특히 여러분들 교직원 공제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10조가 넘어가요. 운영하는 자금이 큽니다. 선생님 진짜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의 금융권, 은행으로 봐요. 되시겠죠?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내가 입사할 때부터 회사할 때까지 이자를 받은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이 일단은 그 뜻이고요. 근데 왜 무조건 분리과세냐는 듣고 버리셔도 돼요. 이유를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1999년도부터 가입을 하신 분들부터 과세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IMF 터진 날이잖아요. 98년, 99년도 정도면. 그죠? IMF 때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더 걷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당초에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98년도까지는 과세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과세를 하지 않다가 과세를 한 거예요. 99년도부터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혜택을 줘야죠. 여러분. 과세를 하지 않다가 과세를 했으니까 신고는 안 하게 해줄게. 신고는 하지 않게 해줄게 그 뜻입니다. 신고는 하지 않게 해줄게니까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 정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좀 많이 중요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은행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죠. 그죠?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 그건 우리가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조업인데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다른 회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대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죠. 이자 받는 게. 그죠? 그걸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해석을 하면 비영업,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대여금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여금, 돈 빌려주고 이익은 돈 빌려주고 이익은 이자가 되겠죠. 여러분들.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말도 참 그것도 어렵게 하죠,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업무하시거나 그러면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원천징수 쪽에서도 비영업 대금 이익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 뜻이고요.
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론에서 원천징수 세율 진짜 잘 물어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가 배우실 건데 우리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원천 징수세율이 10%, 14%가 원칙이에요. 14%. 아시죠? 근데 여기는 25%다라는 거 시험에 엄청나게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꼭 외워주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원천 징수세율이 튀어나오면 아시죠? 반드시 암기 대상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은 어제 했었죠, 여러분들?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신종 금융상품 과세하기 위해서 열거된 거 이외에도 나머지 소득 과세한다라고 해서 포괄주의. 아시죠? 포괄주의라는 뜻이에요, 포괄주의.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입식인데 시험에 엄청나게 잘 최근 들어서 이자 소득에서 전통적으로 좀 많이 나온 게 얘입니다. 원래는 출제를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자 소득 파트에서 여기 수입 시기를 잘 내요. 우리가 수입 시기가 뭐냐면, 우리가 회계로 따지면 수익의 인식 시기 있죠. 회계로 따지면 수익의 인식 시기, 부가가치세로 따지면 공급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년도에 소득으로 볼 것이냐 그 뜻이 되겠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틀 잡고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저금하셨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은행한테 저금하시면 여러분들 이자 받으시잖아요. 그 이자 은행한테 언제 받기로 약정하시나요? 생각해 보시면 약정 안 하실걸요? 아니 여러분들 은행한테 돈 빌리시는 거 말고 사실 돈 빌리실 때 약정하죠. 그 말고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받으시는 거예요. 이자 은행에 저금하고 이자는 언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내가 통장 정리할 때요. 그때 알고 계시지 않나요? 맞죠? 은행이 언제 이자 드릴게요 약정 안 하죠? 은행하고요. 그죠? 우리가 은행은 금융기관인가요? 아닌가요? 금융기관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시면 약정해요? 아니면 그냥 받을 때 알아요? 언제 주고받기 하겠죠? 무슨 말인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틀 잡으시면 되냐면 금융기관한테 받는 건 수령이 받는 날. 아시죠?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으면 약정 이렇게 가요. 아시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우리가 금융기관한테 받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돈 빌려줄 내가 은행한테 돈 빌려줘요? 은행아 내가 돈 빌려줄게. 나 돈 많단다. 은행이 웃겠죠? 나는 돈이 100조 있단다. 그죠? 웃기죠, 여러분들 상상이. 그죠? 또라이라고 이렇게 나가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돈 빌려주는 건 은행이 아닌 자한테 빌려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약정일로 가야 되겠죠? 약정일로 갑니다. 이거 수령일이라고 하나 무시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금 적금의 이자는 은행한테 받는 거죠. 은행한테 받는 거니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수령일로 가는 거예요. 아시죠? 암기 꼭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요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채권 취득하시는 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금융기관 아니잖아요. 맞죠? 사채도 회사가 발행하는 거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거 아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약정일로 가요. 기명 채권 일반적이죠, 여러분들.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 이름을 모를 리가 없죠, 일반적으로요. 그렇죠? 약정일로 가고요. 무기명 채권이 그냥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있을 수 있긴 있겠죠, 여러분들. 상대방이 세금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무기명 채권. 맞죠? 그럼 그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가 받아봐야 알겠죠, 여러분들. 무기명은 항상 수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자 소득 끝. 알죠? 시험에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입니다. 우리가 배당 소득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실 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배당 소득이다 정도가 출제가 좀 됩니다. 아시죠? 배당 소득이 그렇게 출제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볼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여러분 배당 소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익을 분배받는 성격이 배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냐 여기 일반 배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반적인 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있냐? 일단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의제 배당 있죠, 여러분들. 의제 배당은 그냥 의제가 우리가 실제로 그건 아니지만 법에서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험 목적상 그냥 배당으로 세법이 모르는 거니까 배당 소득이 맞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건 나오면 아시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인정배당. 앞으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정이라는 말은 좀 잘 나오거든요. 일단 외우실 때는 배당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인정배당인데 가끔씩 인정배당이라고 안 주고 가로문구로 줄 때가 있어요. 가끔씩. 아셨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법인세, 세무 1급 때 법인세에서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 넣을게요. 뭐냐면 자,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가요. 대주주라고 할게요. 여기는 배당이니까. 우리 회사의 대주주가 여러분 특수관계자거든요. 우리 회사의 대주주가 이번에 차, 마세라티인가? 5억짜리 있죠? 5억짜리 차를 뽑은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거야. 차 샀다? 이쁘지? 우리 저한테 제가 경리과 직원이라 한다면 이쁘지? 아주 반짝반짝 빛나지? 예. 그럼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쳐다볼 때 또라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쳐다볼 때 마음속으로.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우리 대주주님 얼굴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렇죠? 그렇게 아양을 떠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신형 엔진이 나왔대요. 그래서 엔진을 좀 갈아 끼우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로 갈아 끼우라는 거죠? 누구로? 회사 돈으로 갈아 끼우라는 얘기잖아요.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돈으로 갈아 끼워요? 아니면은 저의 집에 가오는 정직이 저의 최우선 신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회사 돈은 어떻게 대주주님의 엔진오일 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투자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엔진 오일이 갈리는 게 아니라 누가 갈려요? 내가 갈려요. 재미없어요? 많이 괜찮았는데 여러분 소득세가 재미없으면 이상한 개소리를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고 합리적인 개소리 허용이 되는 게 세법 쪽이에요. 강사분들 그렇죠? 하시면 이제 바로 자기로 합니다. 소득세 세법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개들이 칠 의향이 없습니다. 맨날 개소리 합니다. 갈리죠. 내가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일단 회사 돈으로 엔진오일 갈고요. 수선비라고 처리하겠죠. 일반 비용으로. 그죠? 그럼 우리가 세법은 전부 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잖아요. 발각이 되면 그 비용 해주지 않습니다. 법인세에서 당연히.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일단은 비용 인정 안 해주고요. 그럼 이득을 누가 취해? 부당한 이득을 누가 취해간 거예요? 대주주가 취해갔죠. 그렇죠? 그러면 부당한 이득을 취한 대주주, 대주주가 그냥 개인 대주주라고 할게요. 소득세 같으니까. 개인 대주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죠. 그럼 걔한테 소득세를 과세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그 대주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해갔으니까 해당 소득세를 과세해 주세요라고 할 때 처분을 뭐라고 하냐면 배당이라고 처분합니다. 뭐냐면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한테 해당 소득세 때려주세요 그 뜻이에요. 배당이라고 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 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적으로 잘 하겠죠. 그냥 이론상 있는 거야. 이론상으로 아셨죠? 여기 그래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 말은 법인세법에서 뭐라고 처분된 이렇게 나오면 법인세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한테 해당 소득세 때려주세요라고 처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것으로 처분된 이렇게 하면 그 개인한테 배당 소득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만약에 방금 엔진 오일을 갈라고 한 게 그 대표이사면은 근로소득으로 때려버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때는 상여라고 처분한 상여. 상여금 받은 것처럼 보겠다는 뜻이에요. 어쩌다가 받는 거니까. 급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급여는 매달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건 인정상여라고 하면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표이사 여자친구가 됐다면 야, 너 엔진오일 좀 갈아봐. 그런데 안 가면 더더욱 무섭죠. 오빠 저 새끼 안 가는데 쟤 죽이자 이렇게. 그죠? 그럼 걔는 일시적인 소득이니까 인정 기타 소득 이렇게 하거든요.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럼 상대방한테 기타 소득 때려주세요 그 뜻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인정 머시기 하면 일단 해당 소득으로 인정한다 그 뜻이고 법인세법에 따라서 뭐로 처분됐다라고 인정 머시기에 우리가 요약한 거예요. 요약. 아시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공동 사업자라고 하겠죠, 여러분. 공동 사업 같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 그 뭐 어떻게 했냐면 그 사업을 같이 하고 실제로 제가 일도 하고 있어요. 알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업을 안 하시는 건 돈만 내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사업자 중에서 돈만 낸 사람, 사업을 안 하는 사람 우리가 출자 공동 사업자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실제로 사업을 같이 할 때 서로 간에 몇 %씩 나누어 받기로 여러분 합의를 하겠죠.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40% 가지시고 제가 60% 가진다라고 하면 그 사업장에서 1억의 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6천만 원 받는 거고 여러분 4천만 원 받아 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업을 안 하시잖아요. 단지 돈만 낸 사람이지. 맞죠? 그러면 그 공동 사업장 있죠. 공동 사업장의 이득을 분배받는 거잖아요. 일은 안 하시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배당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 출자 공동 사업자 배당 소득. 되시겠죠? 근데 얘도 외워주셔야 되겠죠? 보시면 원천 인수세율이 14%가 아니라 출자 공동 사업자 배당 소득 25%예요. 아시죠? 이거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펀드로부터의 이익을 우리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다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펀드는 주식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을 하죠. 그렇죠? 그럼 걔네들한테 우리가 이익을 분배받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이익을 분배받는 성격이니까 우리가 배당소득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한번 참으시고. 벌써 여러분들 눈빛이 많이 지금 흐려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입식.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배당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받냐면 주총일날 내가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이 되죠. 주총일날 배당받을 권리랑 금액이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총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에는 주총일이라고 안 줘요. 왜냐하면 세법 문구 그대로 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총일날 이익잉여금 처분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날짜 있죠. 그게 주총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면서 상여를 줄 수도 있고 배당을 줄 수 있죠. 다 잉여금 처분으로 가요. 여기 주총일에 주총일을 세법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아셨죠? 이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인정배당. 자, 여러분 인정배당은 아까 대주주 있잖아요. 부당한 이득을 취한 대주주는 결산 확정일로 갑니다. 그럼 결산 확정이라고 결산일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결산일, 결산 확정일 다르겠죠. 결산일은 결산을 하는 날이고, 맞죠? 결산일에 결산 확정시켜요? 시간 좀 걸리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산 확정은 대부분 주총에서 합니다. 주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도가 될 때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방법. 여기는 좀 많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많이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무조건 분리과세는 출제가 1, 2순위 같습니다. 실제로 너무 중요해요. 이거. 자, 해보면. 자, 일단 여러분들 무조건 종합과세는요, 무조건 신고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 원천징수가 안 됐으면 세금 낸 거야, 안 낸 거예요? 안 냈죠. 안 냈으니까 신고 세금 반드시 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종합과세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가 안 된 겁니다.
그럼 세금을 안 낸 거니까 신고 반드시 하는 얘기예요. 해보죠. 자, 일단 외국에서 지급받는 이전 외국에서 원천징수가 됐지 우리나라에서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고를 다시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어차피 외국에서 납부한 거 빼주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말 그대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이에요. 왜냐면 방금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25% 원천징수가 됐거든요. 원천징수가 됐으면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거예요. 됐으면 이미 세금 낸 거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그죠? 근데 이거 듣고 버리셔도 돼요. 뭐냐면 이유를 듣고 버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이었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공동사업이니까 사업소득으로 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배당소득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말 쓰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잔재가 남아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맞죠? 얘도 사업소득 시절에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사업소득은 우리가 원천징수 안 된다면 돼요. 어차피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 신고하니까 매출 들어간다면서요. 맞죠? 그것 때문에 사업소득이었던 시절이 있고 우리 사업소득은 여러분 분리과세가 없다라면서요. 직접 단순 암기하면 되겠죠. 이유는 모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분리과세. 여러분들 일단 금융소득은 1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비영업대금의 25%, 뭐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25% 이렇게 안 배우셨잖아요. 안 배우시면 1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4% 외워주시고. 자, 일단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했었죠. 아까 무조건 분리과세, 과세를 하지 않다가 과세를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게 해주겠다.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이 여러분들 42%입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하긴 할게요. 좀 지루하실 건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명거래 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실명거래 해라. 자,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보면 제가 여러분들 사채를 빌렸어요. 이 사채는 회사채 아닙니다. 일반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드코프 같은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배보다 배꼽이 큰데 하는데 이자가 더 나오는. 자, 거기에서 돈을 빌렸어요. 자, 거기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돈을 빌려줄 때 그 소득을 정상적으로 벌어들인 거예요? 아니면 남을 쑤셔서 벌어들인 거예요? 사채업자들. 남을 좀 담궜죠. 무슨 사람이 담궜다? 그런 거 쓰잖아요. 너 담궈주겠어. 막 이렇게. 전기 고문도 하고. 그거 잘 했겠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칼로 많이 좀 위협을 안 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벌어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만약 그 사람한테 1,000억 빌렸죠. 1,000억을 빌렸대요. 그럼 제가 1,000억을 빌렸으면 그 사람한테 이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자 줄 때 뭘 해야 돼요? 원천징수 해야죠. 맞죠? 그럼 원천징수는 14%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14%로 원천징수 해야 되는데 항상 원천징수 할 때 누구한테 주는지 알려줘야 되죠, 세무서한테. 맞죠? 그러면서 그 제가 사채업자한테 줍니다라고 알려주겠죠. 그러면 세무서는 어떤 의심을 할까요? 상대방이 1,000억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서 여러분들 돈을 빌려줬다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아까 담궜다면서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가게 됩니다. 사채업자 무섭겠죠, 여러분들.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걸리면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깜빡까지 가겠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빌려줄 때 나의 이름을 밝히지 마라고 이순신 장군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좀 다르죠? 그분 이순신 장군의 나의 이름을 밝히지 마라랑 그 사람의 나의 이름을 밝히지 마라는 다른 의미죠, 여러분들. 아주 무섭다라는 거예요. 세무서한테 걸릴까봐.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안 하겠죠, 여러분들. 맞죠? 원천징수 하게 되면 걔를 밝혀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네가 뭐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다. 세금을 그러면 많이 걷겠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원칙은 여기 45%여야 되는데 42% 고정돼 있어요. 단순 암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최고 세율로 때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사실 2%이 정도 남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이름 밝히라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 얘는 어저께도 했었을 거예요. 뭐냐면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그래서 어저께 했었죠, 여러분들. 2천만 원 이하면 우리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합쳐서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그렇죠?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라고 했고 기억나시나요? 그죠?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신고할 소득은 0이니까. 그죠? 자, 됐습니다. 문제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관련된 문제 좀. 어디로 가주시냐면 얘는 693페이지 693페이지 봐주실래요? 693페이지. 나중에 할 건데 기억 안 나실 거라고 믿을게요. 이거 기억이 안 나야 돼요. 98에 나중에 좀 풀 거니까. 좀 어쩌라고 좀 일단은 기억이 안 나실까 좀 한 2주 지날 거니까. 자, 15번이에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다음 중 이자 소득 아닌 거. 이거 나중에 배우실 것들 1, 2번은 맞죠? 1, 2번 아까 이자 소득이라면서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나중에 배우실 건데 우리가 동그라미 4번 있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 이거 듣고 버리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험 있죠, 보험. 여러분들 그 암보험 있잖아요. 그 암보험은 내는 게 커요? 나중에 돌려받는 게 커요? 내는 게 훨씬 커요. 맞죠? 암보험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내는 게 만기에 돌려받는 것보다 큰 거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요. 최소한의 보장만 해주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보장성 보험은 언제 여러분들 수익이 돼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이죠. 내가 암에 걸리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암에 걸리는 게 계속 반복적일까요? 오늘은 대장암, 내일은 폐암. 그죠? 그러면 수익이 엄청나겠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그죠? 쟤는 비과세입니다, 맞지? 보장성 보험은. 아시죠? 근데 저축성 보험은 뭐예요? 저축성 보험은 내는 게 돌려받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험회사도 금융권이죠. 우리가 금융권으로부터 받는 성격은 이자예요, 이자. 그 4번 이자 소득이에요. 근데 여기 10년 미만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듣고 버리셔도 돼요. 10년 이상을 유지하잖아요, 저축성 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노후 생활 대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국가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유지를 10년 동안, 10년 이상 동안 한다면 그럼 비과세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건너선 요겁니다. 그 건너선 게 이거 아니고 요거죠. 여기 저축성 보험, 보험 유지 그냥 10년 미만 보험 차이. 됐죠? 요거예요. 이게 10년 이상은 비과세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할 건데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 기타 소득입니다. 자, 됐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 소득세는 피곤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문제를 제가 뽑아가지고 좀 이따가 드릴 거예요. 좀 풀어야죠,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잠을 깨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잘 나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증명이 안 되면 일단 안 해요. 그렇죠? 제가 해봤어, 여러분들. 왜 선생님들이 도중에 기출 문제를 풀어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나는 너 못 믿겠다. 기출 문제집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도중에 소득세이 큽니다. 아무튼 자 10분 쉬었다가요. 또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을 잘 내요. 왜냐면 우리 대부분의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가 많죠.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한 12시 50분에 사업소득 들어갈 건데 좀 사업소득 집중 좀 해주셔야 돼요. 잘 나오니까 10분 쉬었다. 50분 시작하죠.